커피랑 음료수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네. 혜미 선생님이 1학년이세요. 전공주가 1학년. 예. 제가 저 교재를 의사소통에 관한 교재는 저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다 이상하고요. 저기 원래 간호학과 학기사에서 간호학과생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간호사분들 또는 의료진들과 간호사와의 그 환자분 또는 환자 보호자와의 대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읽어보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기에 나온 것들을 좀 많이 썼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교재들이나 했던 거 했었는데 그때 그 주교재를 많이 썼던 거죠. 근데 어차피 저 인터넷에 들어있는 것들 그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넣어놔서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거는 두고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라 이왕 돈 내고 사시는 거면 이 교재도 제가 우수변 교수님도 뵙고 서울에 가서 그때 쇼카웨이하고 학회에 활동할 때도 좀 뵙고 그랬는데 너무 많으세요. 이거 저희 2학년 때 글로벌 때 해가지고 뭐야 똑같은 과목이야? 이렇게 운영? 책이 완전 다르구만. 네, 어차피 저희가 지금 하는 커리큘럼 프로보다 실무고 실무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것들이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책을 많이 내셨는데 이론만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지금 4학년이신데 다시 또 이론을 들어가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떤 기준을 가질 거냐가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게 점점 제가 손자를 얻고 우리 손자를 바라볼 때 우리 딸들은 이렇게 예쁜지 몰랐거든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손자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키웠어. 그래서 자식을 내가 진짜 키웠어. 그래서 이 생각들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느꼈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었던 욕심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수업도 들으시고 청강 들어오셔도 괜찮으시겠죠? 필요하시면 좀 좋지요. 스스로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건설회사를 한 10년을 다녔었는데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친구가 요양원에서 국장으로 하면서 사회복지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근데 주거라고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봉사활동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은 사회복지 공부를 미국을 따고 막상 현장에 왔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 천사일 줄 알았는데 요양원에 왔더니 천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2년 동안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일반 회사로 다시 가자. 근데 우연히 제안이 들어와서 실버타운 원장 자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을 지금 딱 하고 나니까 1년 동안에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요. 여기는 제가 원장 자리가 탐나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요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를 사회복지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원장에게 시설장에 전달을 해도 왜 그러지 그 선생님이? 그런 걸 보고서 저는 이 길을 정말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 원장으로 오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거야. 근데 확실히 실버타운이 돼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워낙 이 강남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 욕구가 너무너무 많으세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는 분, 얼굴 세수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안 해보셨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서 배추전 한번 붙였더니 남자 어르신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원장님 이거 실패작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고. 이거는 그런 걸 평생에 드셔보진 않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보호자가 또 대단하신 분들이 병원장에 다들 유학파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직원들 역시도 여기는 건물주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나의 부족한 그런 점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 뭐 기획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거는 내가 좀 더 지식을 더 넣어야겠구나 싶어서 그냥 딱 때려치고 이제 공부를 그만두셨어요. 네 이번에 하면서 못하지. 어디서 하셨어요? 용인에서 무조건 강남 공부를 오시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이제 한 거. 그치, 어디서 오셨어요? 전 집은 수원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1시간 반 정도. 저기 선생님은 여기 어디시죠? 개명이에요. 얼마나 걸리시죠? 1시간 20분? 네. 뭐 차이 없는데. 이 정도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얼마든지 할 머리 수 있어요. 식힐 게 없어. 머리 식힐 게 없는데. 네, 진짜 힘든 건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글로벌로 있어요. 요양원 원장님들도 글로벌 봐도 제가 있었어요. 봐도 사람이 그래도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안 자, 퓨페이지. 박수 한번. 또 선생님도 청강 오셔도 크게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좋아요. 아니 본인이 원하신다 그러죠. 어렵긴 어렵네요. 네, 본인이 안 원하시면 눈치가 뭔지 몰라요. 해보셔가지고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실무를 아마- 하셨어가지고. 네, 사회복지 동료가 또 하나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프로포잘을 한다라고 하고 하는 이 부분들 프로포잘만 바라보셔서 그런데요. 꼭 프로포잘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뭐가지까지 어렵어요. 목이 아파. 저기로 가까웠나? 이쪽을 봐서는 그래 여기 봐. 그래서 여기 교수님이 안 보이잖아. 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건 보시구나. 저는 집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저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아니 습관이 돼 있어. 말하는 사람이 쳐다보는데. 자,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게 이 그림으로 보시면 프로포잘에 대한 설명이 다 되죠. 저쪽 보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황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는 게 현실의 문제인 거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그거를 변화시키기 위한 또는 개선시키기 위한 또는 혁신을 하기 위한 내 생각은 뭐냐 하는 거죠. 또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방향성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성이나 선명성이 드러나야 클라이언트에 선택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클라이언트가 60년대, 70년대 저희 자라날 때의 클라이언트와는 좀 다르죠. 예,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수혜자로 볼 거냐,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 볼 거냐, 아니면 나와 함께 가치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로 바라볼 거냐. 저런 경우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갑이 저쪽이죠. 그렇죠? 예, 심각한 경우도 많죠. 저희도 기관에 많아요. 예.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야 되나 하는 건데 그게 또 상황마다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그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의 욕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획일적으로 맞출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개별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거는 뭐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우리가 공부했던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통합사례관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실까요? 사례관리. 처음 클라이언트 만나죠. 클라이언트 만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우리 기관에 오실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불만족스러우면 저희 기관으로 이전돼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나시면 초기 사정하죠. 예. 초기 사정 때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욕구들 그때 쓰는 게 저희가 뭐 가계도도 그려요. 생태체계도도 그려요. 환경에 대한 영향성 평가도 하고요. 또 심한 경우는 뭐 MMPI, 뭐 MPI 검사 다 해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젊은 아이들은 MBTI도 합니다. 예. 이 아이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판단을 하고 하는 건지. 예. 요즘에 MBTI도 뭐 처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 대학원 공부할 때 16가지였는데 지금은 64가지가 넘어서 이제 128가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그렇게 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저는 제가 봤을 땐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만 구별하면 더 이상 그거는 한국 학자들이
내가 조금 더 깊이 했어라고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일 뿐이지 사람을 그렇게 128가지까지 분별을 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 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4개 합쳐서 나오는 16가지 정도만 구별을 하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욕구조사들을 하죠. 이 욕구조사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신 게 뭐 브롬펜 모레노라든가 생태체계 환경이라든가 가계도라든가 여쭤볼까요? 가계도 나를 기준으로 3대. 예, 생태체계도는 나를 기준으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체계, 사회 환경들을 다 관심도를 어떻게 힘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지 또 상대방과 나의 교류는 어땠는지 예, 그 다음에 관계는 어떤지까지도 다 표현을 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3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과의 관계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건 초기 조사 때고 사정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다르셔요. 계속. 왜냐면 우리 처음 만났는데 내가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딱 요만큼만 보여주거든요. 아 지금 요 정도 관계니까 요만큼만 보여줘야지. 예. 그걸 누가 결정해요? 클라이언트가 결정합니다. 저 사람과 나의 신뢰관계가 나쁘게 형성됐나? 저 사람 보니까 인상도 눈도 뵙고 인상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40%도 안 열려요. 묻는 거 그냥 딱 대답하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 시간에도 공부하거나 면담 시간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상담실의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고 의자 배열도 바꾸고 조명도 바꾸고 소리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 외향적인 외생 변수에 대한 통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돼서 욕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 및 목표 설정하고 개입 전략 한다라는 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여자 선정해야죠. 예. 다시 한번 이게 계속 사회복지사 시험에도 나오고요. 기회 낼 때마다 공부하시고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일반 참여자, 초점 참여자, 타겟 참여자, 실제 참여자. 천안 시민 중에서 노인 인구 65, 예를 들어 10만 명, 15만 명. 그 중에서 노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5만 명.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선망이나 치매에 대한 것들을 해서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5만 명 중에서 한 1000명. 그 중에서 우리 기관의 집에서 가깝고 우리가 버스로 이동해서 모셔오실 수 있는 분들, 그 중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클라이언트 집단은 500명, 예를 들어서 10만 명, 뭐 5만 명, 뭐 1000명, 이 중에서 50명 줄어드는 거죠. 클라이언트 집단이 깔때기죠. 그렇게 해서 참여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죠. 저희 참여자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 다 하셨거든요. 조사론에서도 하시고 괜히 자꾸 전에 배운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다고 칠라난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씩 더 생각해보자는 거. 저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걸 녹여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예. 저희도 사회복지 기관도 몇 개 있고 그러면 기관별로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봐. 여기 분명히 기획을 하는 최종점에 각 부서의 팀장들이나 뭐 책임자들이 있으셔야 있어요. 경험이 있는. 그래서 야 요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제대로 된 우리 기관의 어떤 목소리들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오면 뭐 이사회에서 하든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또는 다른 기관과의 어떤 선명성 차원에서 또는 뭐 다른 어떤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그 변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들이 사회복지사 동료 간의 윤리기준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2급 자격증 보시면 윤리 강령에 동료와의 어떤 프로포잘, 역량 강화로 해서 노력들,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예.
점점 클라이언트 욕구가 많아지고 우리가 프로포잘을 내는 다양한 분야도 제가 이제 한 7, 8년 정도 충남도에도 가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분야가. 예, 각 부서마다 하나씩 있어요. 복지와 관련된 부서마다 해마다 지금이 제일 바쁠 때죠. 예, 그래서 제안서를 공모를 하고 그 공모를 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그 평가를 1차는 사전 선유심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2차 최종 평가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에 관한 부분들, 청장년에 관한 부분,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 노인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프로포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봐요. 예. 근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방향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의 요구 사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뛰어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자기 차 끌고 가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기차 타고 가는 사람, 버스 타고 가는 사람,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하는 것, 최적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들은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기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경험을 해봐야 돼요. 혼도 많이 나야 되고 경험도 해보고. 혜민 선생이 클라이언트의 어른들 보호자한테 좀 혼나고 해서 속상한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게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나의 힘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당장 속상하고 그래도 조금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이전에 있을 때는 저도 제가 이사장이 되기 전에는 이사로서는 또는 뭐로서는 막 하고 했거든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 그러거든요. 막상 돼서 보니 깜깜했습니다. 저도 맨날 며칠 고민하고 어떤 문제 생기면 그리고 왜 노동부에서 오라 그러고 뭐 관공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야 이걸 내가 가야 돼. 안 가고 다른 부서장들 보내면 안 되나. 근데 마지막은 가야 되더라고요.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획을 필요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생각도 안 하고 개발하는 것 정도도 좀 덜하면 기존 프로그램에서 스타일만 바꾸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획의 단계에서 두 번째가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사례, 연구 사례들을 모아서 조금 바꿔서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사가 없이. 그러면 여기 제일 낮은 쪽의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오래된 기관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천안을 예로서 들면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하시면 안 돼요. 기관장님들하고 회의 가면 저 이렇게 눈 감고 자고 있어요. 내가 30년 했어. 니들이 뭘 알아? 하고 저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가요. 이게 언제 끝나나?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요. 그냥 그나물에 그 밥, 사람만 바뀌고 직원 하나 바뀐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기존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하거나 성격을 조금 바꿔놓는 거. 죄송한데 여기도 그러면 이건 자격이 없어도 그 현장에서 한 3, 4년만 하면 어떻게 하는구나 다 알아서 조금 바꾸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1급을 갖추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중에 뭐 원장을 하든 아니면 이사장을 하든 또 시설을 만들든 한다라 그러면 죄송한데 이 정도는 가야 돼요. 최소.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복지 전문가, 노인복지 시설이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해서 캐리어를 쌓았다.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의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 양로시설이나 생활시설이든 뭐든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세상이 바뀌고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장사 잘 되는 데 가면요 럭셔리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안만 해도 불당동에 그렇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나 이쪽 가면 이거 저희 집보다 나아요. 요새 진짜 손에 뭘 한번 천안도요.
노인복지 요양시설들 한 달에 한 250주 정도 내면 아침도 주고요,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오락하고, 운동하고, 병원 의사들까지 와요. 예, 정기적으로. 그런 시설이 천안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천안에 일부 기관들 사업 신청 들어온 것들 제가 평가하러 가면 재개발하는 데에 뭐 토지주 한 분이 하고 뭐 이렇게 나 평생의 꿈입니다. 하나 했대요. 사회복지시설을 타운을 만든다고 사업 신청을 했어요. 예. 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고 호주도 가서 보시고 또 서울 경기에 있는 큰 데도 가보고 거기보다도 내가 더 좋게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분도 계세요. 예. 아주 뭐 그분은 청년과 노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기존에 어른들이 갖고 있는 집들은 평수가 땅도 많고 평수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40평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 그 40평의 반을 갈라서 노인네 둘이 사시니까 20평 쓰시고 20평을 세줘서 청년들이 좀 저렴하게 쓰면서 같이 어울려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굉장히 다양하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업계 최초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의외로 꽉꽉 차요. 요새 노인분들도 연금 소득도 많고 예, 많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들 예,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나은 서비스, 그 다음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셔서 예, 그래야 이게 경제성도 높아요. 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세워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고. 자, 책무성. 네.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저희 기관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기관은 거의 모든 기관이요. 99% 넘는 기관이 예, 정부 조세를 운영합니다. 네. 정부 조세라 하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제가 걷어다가 국가에서 걷어다가 저희 같은 사회복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도 주고 프로그램도 하고 니들 밥도 먹고 뭐 다 해라. 네, 다 줍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님들 네, 복 받으신 직업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죠. 현실에서.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재원이 네, 조세로 나오는 거고요. 거의 99%라고 말씀드린 건 네. 일부 재원들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보조금, 그 다음에 기부금, 그냥 후원금 등, 그 다음에 법인에서 재산이 있던 사업성 수익 법인에서 그 사업성 수익 법인에서의 전출 전입금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4, 5천 1년에 넘어오고 기관마다 좀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기관들, 천안에 있는 다른 기관들만 법인으로 운영되는 게 한 40여 개 보면 법인에서 전입금이 넘어가는 기관이 천안에 2개밖에 없어요. 예, 다 그냥 99% 보조금만 써요. 예. 그것도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법인에서 전입금이 1년에 자기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잘 모르시죠? 2천만 원 나가요. 한 기관이. 하나는 저희고 하나는 다른 기관인데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줘요. 기관 운영한다고 딱. 아니요, 그건 법인에서 정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 6억 정도 세웠는데 깜짝 너네는 돈을 그렇게 해도 돼? 아니 해야지. 직원들 저희는 그 전입금을 직원들 그 인센티브 좀 주고 역량 강화한다고 선진지나 아니면 외국 사례도 여행도 보내고 외국에도 좀 보내고 또 쉰다고 할 때 또 직원들하고 야유회하거나 할 때 선물도 좀 하고 그런 거 할 때 쓰거든요. 네, 그건 뭐 저희가 정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쓰면 그게 한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억 9천 정도 나갔고 올해 또 물가도 오르고 좀 프로그램을 다른 걸 좀 하나 해보자 그래서 조금 늘려서 한 6억 정도가 조금 더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다들 놀래요. 그 법인 돈 많은가 봐. 요새 부동산 값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공공기관에 아니면 다른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저는 제 주위가 할 짓 다 하고 떠들지 않거든요. 예. 그래야 되니까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겨우 6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6%예요. 그리고 저희가 94%예요. 지금 저 보조금을 사용하는 율이. 근데 그게 충남에서 최고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는 더 좋은 데도 많으니까 빼고요. 그러면 94%를 가장 성적이 좋다는 사회복지법인도 94%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다 받아서 써요. 국비, 지방비.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으로 사회복지 월급 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처럼 또는 변호사나 판사처럼 국가와 지역사회 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서비스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잘해보자 얘기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채무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조금 더 좋다는 거면 열심히 해서 기본 재산에서 사업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은 더 저희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어쨌든 이 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건 뭐 법인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표된 게 급여 테이블도 조금 더 늘리고 기본 수당에 대한 기본 급여에 대한 거 또 수당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다 바뀌었어요. 점점 좋아져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사무국장이 저보다 급여가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 올해 이제 그 친구가 30호봉 됐거든요. 사회복지사 1급 가지고 이제 30호봉이 됐어요. 네, 저희가 법인에서 주는 거랑 가족수당이나 뭐 기타 수당까지 합치면 저보다 월등히 많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큰 거 한 장에서 조금 빠집니다. 예. 할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주관학고 학생들한테도 지금 어렵다라고 해서 그만두고 월급 잡고 사람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돼서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사회복지사 하지 마라 이러던데요. 아니에요. 어느 직종이나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신에 최소 3년, 한 번 가면 3년 버텨봐라.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3개월 이내에 나와라. 솔직히 얘기해요. 왜? 아닌데 많거든요. 좋은데 잘 굴러가야 되니 한 2달 정도 해보고도 아니다 싶으면 죽어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라. 그리고 버틸만 하고 배울 게 있다 그러면 최소 3년은 버티라. 3년에서 5년은 버티라. 그래서 대리급 이상은 달고 나와. 경력을 한 3년에서 5년은 달아야 이거 어디를 가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직장을 이직할 때 하급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인정하지 말고 항상 도전해서 상급으로 가요. 상급직위로. 네. 제가 그래서 공모할 때도 저희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죠. 저희 공주대 후에 나와서 32살인데 어린이 양육시설의 원장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거든요. 학력 제한 없음 다 풀어서 32살 어린이집 원장 3년차 경력이 도전해서 왔더라고요. 야, 근데 다른 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혼자 결정하는 건 하겠는데 나중에 평가를 다 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로 불러서 미안한데 한 2,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라. 예,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생기면 인생 선배로서 또 학교 선배로서 도전해라. 너무 좋다, 너 너무 멋지다.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 주관학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7, 8년에서 10년 경력되면 과장이 아니라 이제 사무국장이나 원장 정도 도전해야죠. 하면 됩니다. 대신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죠.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계속 노력해야죠. 인터뷰할 때 예리하게 물어보거든요. 경력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런 경력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그 과정들을 다 20분 동안 심층면담 하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근데 그걸 대답할 정도의
캐리어나 역량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대답하기 어렵죠. 네. 제가 이제 하고 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인터뷰를 해보니까 하는 게 내 맥락 없이 그냥 자기 캐리어 자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특성이 직책은 대단하세요. 무슨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 한 1년 반 근무하고, 또 노인복지시설협회 전국협회 뭐라고 그래서 또 한 1년 반 근무하시고, 저희가 거기 전화해보면 네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끊어요. 예. 굳이 설명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요. 근무했다는 거 확인하고 그 정도 얘기하고. 그런 분들 인터뷰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희 절대 안 뽑죠. 오히려 도전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친구성을 갖추고 기획력을 갖춘 친구들 30대 후반만 돼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뭔가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잘하는가요? 머리 물좀 여유로운 거야. 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포즈할 실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가르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벌써 4년 저하고도 몇 학기를 공부하셨고 다만 각 그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설명 같이 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프로포즈에서 어디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지, 프로포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그 이론적인 근거가 인행사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조사론에서 나왔든지 실천 기술론에서 나왔든지 법제론에서 나왔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 때 찾아보시면 돼요. 책, 교재 있고, 아니면 요새 인터넷으로 치면 교수보다 더 잘 설명해주는, 그것도 귀찮으면 세미나에 불러서 야 이러이러는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면 기획 안까지만 저 PPT까지 만들어 설명해 주는데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개별 이론이 아니라 이걸 다 모았을 때 우리 현장에서 또는 기관에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와 어떻게 코디네이팅 해나갈 거냐, 조합을 맞춰 나갈 거냐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은 기계가 잘 못해요. 왜? 현장의 경험들은 글로 쓴 거랑 실제 현장에서 뛰어서 부딪히는 거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경험을 갖추고 제미나이가 아니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어떻게 그럼 내 현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적용해 나갈 거냐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프로포잘은 그걸 하면 돼요. 지금 논문도 그렇고 주간학부 학생들 논문들이요, 다 죄송한데 98% 제미나이 거예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요. 근데 죄송한데 인공지능이 몇 번 더 돌리면 애가 헷갈려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돌려갖고 이것저것 짬뽕하고 돌려놓으면 모를 줄 아는데, 죄송한데 기계 언어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 30명이 보낸 걸 제가 다 읽어보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 나와요. 맥락이 같아요. 누가 썼을까요? 모르는 것 같지만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듣기는 밤을 새서라도 레포트는 다 읽어보는 스타일이어서 그걸 쫙 보면 여러분들 봐라 다 나오죠. 자, 사회복지 실천 가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무조건 사회복지 당연히 공부하셨죠. 3년 동안, 4년 동안.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프로포절 실무라고 하는 건 내가 우리 기관에 내 생각과 우리 기관에서 비전이나 목적들이 포함되어야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사회복지의 가치를 지키며 사회복지 웰빙한 사회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너무 확대돼서 말씀드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프로포절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아동양육시설이면 아동을 위한, 그리고 아동과 영향을 미치는 그 주변까지를 포함한 그 변화를 목적으로 해서 제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에서 또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엉뚱하게 청년을 위한 어떤 걸 만들겠다? 물론 보호자로 찾아오는, 가족으로 찾아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전혀 그게 달라지는 거죠. 사회복지의 가치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게 작성을 하는 내 개인의 가치와 우리 소속되어 있는 우리 조직의 가치도 같이 버무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회복지의 윤리 강령이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미션이 어떻고 비전이 뭐다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미션에는 뭐 이렇게 만든다. 또 비전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러한 기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기존의 현상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또는 중앙행정부처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걸 찾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제안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션이 보통 영어로 돼 있어서 미션이 상급기관이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린 목적과 목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미션인 거죠. 우리 기관은 궁극적으로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정의한 게 미션인 거죠. 프로그램에서는 목적인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 바로 기관에서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이 되는 거죠. 다시 보시면 나와라 마우스. 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소통하는 열린 복지관을 만들고 지역사회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허브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노인 문화의 중심지를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그림들,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하면 이걸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 1 하위에 프로그램 명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에 좀 더 큰 개념으로 기관에서는 이게 미션이 되는 거고요. 이게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들을 달성함으로써 목적을 이루고 프로그램의 체계에서는 하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차상위 하위 목표들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목적을 이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고 할 때 이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것처럼 기관들, 종사자들,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고 이것들이 모여짐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글로 제안서 안에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기관의 조직원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적 없이 흘러가는 대화랑 똑같죠. 모든 사람들이 나침이를 가지고 북쪽으로 가자 했을 때 같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남쪽 가자! 그러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게 있어. 이걸 보고 다시 남쪽으로 돌려서 남쪽으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미션과 비전 또는 목적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잃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 주는 것, 선장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 선장이 사회복지사신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다시 또 나오면 SRV. 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Social Role
사회 역사, 아니 사회적 가치, 사회적 역할 가치거든요. 롤이라고 하는 게 ROLE가 역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가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 공동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역할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례로 지난 시간에 저희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동절미 사회복지기관에서 오래된 노인들 옷장에 옷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예. 누구는 그거 오래된 거 다 버리세요. 제가 옷 만드는 공장에 가서 여러분들 겨울 파카 요새도 그 노스페이스가 유명한가요? 노스페이스 북벽 그거 내가 딱 제일 최신 상품 100만 원짜리 한 100개 받아서 여기 다 나눠드릴게 하는 사회복지사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 이거 오래돼서 냄새 나는데 같이 세탁해서 깨끗하게 말려서 향수 다 뿌려서 이거 샤프란 다 뿌려서 새로운 기분으로 입게 해드릴게요 하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방법 다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외투를 준비하는 거에는 목적은 달성하죠. 그러나 접근 방법은 다른 거죠. 자, 사회적 역할 가치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건 노인의 특성들 또는 그 클라이언트의 특성들을 이해했어야 돼요. 노인이 될수록 자신의 과거나 자신의 향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새 옷을 갖다 드릴게요. 옛날에 입었던 거 그게 누가 사줘서 내 생일날 누가 사준 거고 조카가 사준 거고 와이프가 사준 거고 결혼기념일에 사준 건데도 안 물어보고 다 걷어다가 버리고 노스페이스 100만 원짜리 이거예요. 새 상품을 갖다 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되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가진 사회적 역할 가치를 다하기 위한 노력들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일례로 겨울에 김장 많이 하죠. 예, 작년에도 저희 한 4군데 또 쫓아다닌 것 같아요. 인사하러도. 그러면 김장을 할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기 저 새마을 분녀회나 아니면 각 동마다 분녀회 가서 김장 담근 거 가져다가 10kg씩 가져다가 각 집집마다 나눠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김장하는 주변의 지역분들한테 모여서 누구네 배추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 배추 어떻게 파세요? 저희가 다 살게요. 사다가 재료도 살게요. 할머니 어디 가면 싸게 팔죠? 어디께 품질이 좋아요? 같이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돈은 우리가 내더라도 가서 같이 장 모아서 틀어오고 다 실어다가 김장 마을 축제를 합시다. 다 모여서 칼질하고 저물이고 배추 절여서 모레 정도에 그럼 같이 하고 그날 우리가 수육 살게요. 수육 삶을게요. 수육해서 같이 마을 축제로 만들어서 김장을 하고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옆집 할머니 못 나오셨는데 그거 갖다 주세요. 아니면 저희가 배달해 드릴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기관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기관이 될 거예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그 기관 어디 간다고 그러면 못 가게 그 기관은 우리 지역에 있어야 해요. 요새 사회복지기관들 우리 마을에 온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예. 난리 납니다. 아주. 그 마을 이통장님들하고 마을 발전기금 내라는 거에서부터 왜 이게 누가 허락을 냈냐 또 관공서 가서 따지시고 또 마을에 보면 꼭 힘 있는 분 한 분씩 계시죠. 네, 오셔서 이장 오라 그래, 뭐 면장 오라 그래, 시장 오라 그래 갖고 또 한마디씩 하시고 하면 정말 힘들죠.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도 줄이고 지역사회 함께 가는 것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을 아군으로 만들고 함께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분들도 느끼시고 내가 아직 김장도 하고 힘도 있고 내가 해주니까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 자기 만족감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죠.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역할 가치를 존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만드느냐 전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눈높이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존중해서 개별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른이면 그렇게 아이의 역할 가치는 뭘까요? 아이는 뭐 비타민이죠. 어른들은 서서 웃고 뛰어다니는 것만 해도 행복해지죠. 김장할 때, 수육할 때 아이들 옆에 놀이시설 갖다 놔주고 에어컨 몇 개 설치해서 같이 놀고 어른들하고 하고
불편해서 김장이나 이런 거 서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 돌봐주시게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이 행복한 프로그램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공통의 가치, 윤리기준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가치를 어떻게 녹여낼 거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가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고민이 많이 했다라는 게 프로그램을 받아보면, 제안을 받아보면 보이죠. 네. 그리고 가장 단순해야 돼요. 네. 여기 보면 자기결정권 나오죠. 네. 관계 원칙이 거의 늘 사용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평등해야 되고 연대해야, 자치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기관만 혼자 있어서는 살 수가 없죠. 사회복지 시설들이 아직도 다른 적에 비해서 그렇지만 일반 시설들을 빼고는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활동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지어서 간다라고 그러면, 저희도 이번에 새로 기관을 하나 좀 직산 쪽에 내는데 엄청 어르신들 하더라고요.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장님 한 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점점 사람도 없어지고 점점 외국인만 들어와서 사는데 시커멓고 이렇게 위험해지고 하는데, 이런 기관이 와서 사람들이 오고 아이들이 오고 장애인도 오고 해서 같이 하고 그 부모들이 오면 얼마나 좋냐고, 마을 같이 설득하고 하는데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지금 착공을 해서 진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마을 축제도 한 번씩 지원하고, 그 아이들 거기서 생활할 아이들하고 같이 마을 집주마다 인사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관계가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요. 한 근래 10년 동안 아이들 울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다 외국인 근로자들만 와서, 거기가 오래된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세워둬서 살고 하니까 이게 동남아인지 한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덩치들이 워낙 크잖아요. 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나 또 여성분들 오면 밤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거기 가로등도 좀 설치 더 하고 여러 가지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고, 거의 이제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를 해주셔서 잘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고 함께 녹여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 관점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욕구하면 대표적인 게 뭐죠? 매슬로우 나오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만족하고, 안전에 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들 다 나오죠. 근데 사회복지의 현장이 몇 단계 될까요? 기본적인 욕구, 행복하게 살고 웰빙하게 살자. 아까 말씀하신 잘 먹고 잘 살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게 살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리고 생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욕구까지 하위 욕구는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가 하위 욕구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도 이렇게 있죠. 선생님들. 자아실현,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기가 하위 욕구라고도 표현을 하고, 상위 욕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회복지는 이걸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제론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제도, 옛날에 생활보호제도라고 했던 것들이 이 두 가지 욕구를 국가에서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취지에서 만든 거잖아요. 안전하고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생활보호법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이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근데 지금 사회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최소한 상위 욕구 중 하나나 두 개는 포함시킬 수 있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노인 시설이면 노인 어르신들 노인 기관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럼 낮 시간에 뭐 할 건데? 라고 당연히 질의가 오죠. 낮 시간에 각자의 욕구에 맞는 자아실현을 하는 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게 상위 욕구들을 만족을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위 욕구는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상위 욕구, 사랑에 대한 거, 존재감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기 실현에 대한 거, 그런 것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상대방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친밀감이라든가 자신의 인생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사회복지사로서 우리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가 프로포절을 제공하는 어떤 목적상에 있는 대상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욕구에다가 더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브래드쇼가 이야기한 4가지 욕구가 또 있죠. 브래드쇼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옆집 살았고 저희 옆집 살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한참 공부하고 살 때 저희 옆집에서 뛰어놀던 같이 놀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이너 차일드 아시나요? 교리 분석 공부 안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너 차일드, 내 안의 작은 나이, 그걸 가장 처음 설명했던 학자가 브래드쇼입니다. 표현된 욕구, 사회적 규범 욕구, 그다음에 기준 표준 욕구, 비교된 욕구. 이렇게 내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비교되니까 사람들의 사회에서 그다음에 사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본적인 욕구 그런 거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들까지도 나중에 여기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뿐만 아니라 브래드쇼가 한 욕구들도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나도 한 10억 갖고 있는데 그래서 차도 하나 조그맣긴 하지만 그리고 상관에 불편이 없는데 쟤네는 보니 한 1,000억은 되는 거고 차도 외제차 이상 별 그린 거나 타고 다니고 기분 나빠. 나는 불행한 거 같아. 표현된 비교된 욕구죠. 규범적 욕구라는 것도 있죠. 브래드쇼가 이야기야. 우리 사회에는 이건 기본으로 돼야 돼. 예를 들어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이런 욕구가 우리처럼 지금 이런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의 영화처럼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역마다 달라요. 규범적인 욕구.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욕구들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욕구 관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고민해 나갈 거냐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너 차일드 요새 저희 집사람도 사회복지사인데 맨날 티켓팅에 해요. TV보다 금쪽이랑 요즘 나오시는 이호선 박사 이야기하는 저희 집사람도 노인복지 병원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는데 현장의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네가 현장을 알아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근데 이론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하는 소리. 현장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하지. 이론은 현장이 중요하지. 얘기하죠. 어쨌든 2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써 있는 것들 다 상위 욕구죠. 하위 욕구에 대한 표현은 없죠. 왜? 그건 기본으로 갖춰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긴장 나누기죠. 그냥 긴장 터주는 것만 할 거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냥 갖다 주시죠, 집에. 편리하고 좋죠. 사회복지사 시각이 써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김장을 재료도 준비하고 비용 얼마가 될지도 고민해보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 그러면 그분들도 보람되고 즐겁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만든 거 김장이나 뭐 제공받은 것들도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추억의 선우가 있어서 더 행복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이 자료를 PDF로 자료 책을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시간 다른 거 과목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뭐 기관에서 청소년 전문 기관에서요 10만 원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벌써 책으로 2탄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 10만 원을 이유 없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봐. 대신에 좀 계획서를 하나 줘. 뭘 하고 싶은지 1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 네. 그리고 누구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캐리커처를 그려보고 싶다, 아니면 아이들과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역사 유적이 있는 걸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그걸 진행해보고 싶다. 채택해서 그거 적정하다 그러면 그냥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영수증을 어떻게 썼는지, 뭐 프로그램을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10만 원을 써보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예. 뭐 조금 여유 있는 친구들한테 10만 원은 뭐 청소년이라고 해도 뭐 별거 아니죠. 근데 맞벌이 부부로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용돈도 조금씩밖에 못 쓰는 아이들이 10만 원을 주면 목돈이 돼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소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어요. 예. 근데 그 처음에 했던 그 기관에서 10만 원을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냈죠.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많고요. 그 꼭지들별로 사례들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전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면 PDF로 전체 파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되니까 한 1시간을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들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평가하는 위원장이기도 하고 뭐 평가원이 돼서 보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천안에도 그 기부받아서 물건 파는 사랑의 가게인가요? 아름다운 가게요. 자꾸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나마 가게라도 생각하니 얼마예요?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프로그램 팔고 옷 파는 걸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이웃 나눔 사랑 실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자고 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속칭 평가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48개 기관이 참여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걸 다 평가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그 중에 몇 개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통상적인 관공서처럼 생각해서 1시간이면 되겠지 했는데 48개를 다 갖다 놨어요. 4시간 평가했어요. 한 기관만 5분씩 평가하고 듣고 설명 듣고 질문 조금씩 하고 해서 다 하고 4시간 넘게 걸렸죠. 그래서 나 끝나고 야 거마비는 줘야지 그것도 자원봉사라 야 너무한다니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래 한 6천만 원 정도를 48개 기관에 나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자기네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들어온 데를 다 주고 속칭 그냥 n분의 1로 다 나눠준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요? 여러분들 생각 없을 때 제가 그날 싫은 소리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거죠. 아름다운 가게의 미션이 뭐냐? 비전은 뭔데? 그러면 그 너네가 하고 싶은 일 이게 또 여기서 생긴 돈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이 천안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 옷을 세탁을 해서 안 입는 것들 갖다 기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거기 드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이익들을 다시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사회 저소득 계층한테. 그러면
그 사람들의 뜻도 물어보고 기부를 한 사람들의 어떤 욕구조사나 아니면 어디에 쓰여지는지 좋아하는지를 미리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의 미션이나 비전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를 그럼 우리한테 알려줬어야지.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고 되도록이면 다들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n분의 1을 하면 너네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온 거라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다 그냥 각 동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의 31개 동과 또 사회복지관들은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는 뭐 300만 원 신청한 데에는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럴 바에는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너네가 앞으로 한두 번 할 게 아니면 기관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아니면 미션이나 비전을 좀 분명하게 밝히고 그 목적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네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안 하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한 그 공부를 통해서 한다라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놓치고 있는 그 부분, 관공서에서도 못하고 기존의 기관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너네가 틈새를 들어와서 그쪽의 요구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겠느냐 잔소리를 하고 왔죠. 네. 올해 아직 안 부르더라고요. 작년 잔소리 너무 많이 해서 똑바로 해라 뭐라고 했더니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안 부르면 저도 좋아요. 네. 돈도 못 받고 4시간씩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맞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걸로라도 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잡는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주민조직화 사업들 사업부 프로포잘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한 꼭지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는 종종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 혹은 마을 축제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런 활동의 경우 규모가 있고 주민들이 살 거리나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의견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초록별 참여자들이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을 다녀온 뒤로 저희 활동 단원들 사이에서 논란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태워서 처리하는 쓰레기와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말한답니다. 이게 왜 논란이냐? 구분이 쉽기도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했고 관련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면서도 이러한 걸 주제로 활동을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 두 가지만 같이 볼 건데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도 제가 욕구 사정을 했을 때 초기 욕구 사정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면 개인이 아닌 집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사회 서비스 실천 방법이 개인 사례 관리, 집단 사례 관리, 지역 사례 관리 이렇게 3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틀에서는 개인의 사례 관리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소기 사정을 했던 것들에 대한 값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 사정을 다시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바뀌었던 어떤 상황들이랑 어떤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화되어 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프로그램들을 개선해 나가거든요. 집단 프로그램도 똑같죠. 집단 내 구성원들이 의견의 대립이 생기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 방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의견을 토론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 오래된 옷들 냄새나잖아요. 다 치워요. 추억은 난 잘 모르겠고요. 냄새나고 내가 다 걷어 버리고 새거 다 드릴 테니 그거 입으세요. 하면 죄송한데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요. 그쵸? 벌써 옷 없어졌는데
그 할아버지의 또는 할머니의 대상자의 추억과 사랑은 과거의 기억은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같이 세탁하죠. 세탁 공장도 알아보고 세탁소 할아버지도 참여하고 같이 세탁하고 샤프란 뿌리고 샤프란 구매해서 샤프란 뿌려서 창고에 딱 넣어놓는 순간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옷이 없어진 거나 추억이나 뭐 어떤 좋은 기억들이 사라진 게 아니어서 다양한 방법들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김장을 해서 그냥 다 된 거 갖다 주는 거와 재료를 사서 같이 잘라서 배추를 절여서 같이 하면 그 과정의 라포 형성도 훨씬 많이 되고요. 그 과정에 다양한 의견들이 녹아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함께 협의하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할 거냐, 어떻게 진행할 거냐가 정해지죠. 거의 정해지죠. 근데 죄송한데 이걸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근데 한 2, 3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또 위에서는 빨리 결과 갖고 와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사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숫자로만 보면 훌륭하죠. 100명이 필요한데 100개 다 사서 갖다 줬으니까요. 비용은 좀 들었지만 효과성에 있어서는 최고죠. 네. 숫자로 나타내면. 그러나 효율성이나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만족감이라든가 우리 사후조사 하죠. 평가할 때. 예, 그 사후조사에 있어서는 값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조사론에서도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사회복지에 사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단위사례 실험 설계는 신뢰도 타당도, 신뢰도 그림으로 표현하죠. 빠바바바바바방 아니면 어느 게 신뢰도가 높은 거죠? 이게 높은 거죠. 한쪽으로 몰려서 그게 좌로 같든 우로 같든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몰려서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오면 신뢰도와 타당도가 가장 높은 거죠. 신뢰도라고 하는 건 학문적으로는 내가 어떤 조사를 해서 그 값이 예를 들어 10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97에서 103 안에 다 들어와요. 네. 그러면 누가 해도 천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도 만족도가 97에서 103이 나올 거고 저 밑에 있는 청주에서 해도 아니면 청양에서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신뢰도예요. 타당도는 아까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야. 노인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관역에 정확히 꽂히는 거.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매번 할 때마다 달라져요. A라는 사람이 천안에서 한 거는 100%라고 했는데 저기 서울 가서 하니까 20%인데 저쪽 광주 가서 하니까 여기 10%도 안 나와. 저쪽 영남에 가서 울산에 가서 하니까 50% 나왔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50 나오고 그냥 적당히 하면 20 나오나 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클라이언트의 눈높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욕구 수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마다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옷만 사서 땡 던져주는 걸로는 타당도와 신뢰도를 100%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 없으니까. 물론 거기도 공장하고 가서 무료로 받아오려고 하면 사회복지사 혼자는 엄청 바쁘겠죠. 기관은 바쁘겠죠.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빠진 또 그런 그 프로그램들은
기관은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특성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즉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타당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면 뭐 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시골 동네로 와서 그렇게 하면 저게 미쳤나 내 추억이 우리 마누라가 죽기 전에 나한테 선물하고 한 건데 죽을 때 내가 입고 죽을 건데 그래서 남겨놓은 건데 소리 나올 수 있죠. 그런 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자기 집에 계시는 거 특히 저희 어머니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90인데도 요양시설 안 가세요. 유치원에 가시라고 해라.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대요. 혼자 운동하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셔서 식사하시고 말상대도 좀 하시고 햇볕 안에서 좀 하시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계속 엄마 요양원 가야 돼 가서 이것도 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와 큰일 나죠. 버럭하세요. 그런데 가라고. 그럴 때 가치 기준이 저는 분명하죠. 우리 어머니 원하는 대로 집에서 계세요. 대신 아들들 제가 순서 정해서 이번 주는 너 와. 동생들이 있고 누나 이번 주에 와. 정했어요. 저희는 4주를 딱 정해서 딱딱딱딱 하도록. 누나가 못 오면 조카들 와. 그 집안에 하나 와 무조건. 정해놨죠. 조카들 오면 용돈 줍니다. 대신. 저 차 타고 왔으니까 차 끌고 왔으니까 그 비용들을 주죠. 자, 요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로포절에 대한 것들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하면 브레인스토밍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 요까지 하고 그 다음 4주차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오늘 수업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다른 거 질문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명쾌하죠? 네. 질문이 없으시죠? 네. 공부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사전 공부 안 하셔도 바쁘신 거 아니까 여기서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몇 가지 계속 꺼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것은 아무 때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거, 궁금한 걸 알아가시는 시간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제 생각을 가져가시는 저하고 똑같은 시간을 만약에 현장에서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지나고 내일은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제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 세우는 어떤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